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곧 있을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좀 주목할 만한 문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에서 주관을 하죠. 교육부에서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기본적으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목표로 하고 있는 교육의 어떤 내용들을 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이제 교육부에서 어떤 방향 설정을 했었던 내용들이 시험 문제로 계속 출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몇 가지 문서들을 갖다가 이제 살펴보면서 거기와 연결 지어서 우리 이제 시험으로 출제될 만한 이론적인 내용들도 더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문서 하나가 있습니다. 2022년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시안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날 교육부 교육과정 정책과에서 그 만들어낸 문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바로 이제 이게 요 당시에 2022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일종의 그 보도자료 형식으로 해서 언론에 이제 제공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를 목표로 해서 이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이 문서를 만들었는데 전임 대통령이 물러나고 후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 문서 자체가 스톱이 되고 말았어요. 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 새로운 그 대통령의 그런 어떤 교육 정책 방향과 연결지어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스톱이 돼서 지금 홀딩 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일단 여러 그 교육 관련 교수님들 또 현장에 계시는 교사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나온 문서라고 하는 점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일단 지금 현재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그 일종의 이제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또 필요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미래지향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2015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을 갖다가 이제 채워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표 의식과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적용이 되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봐야 될 문서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 연결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들이 이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걸 봤을 겁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강의를 하셨을 거고. 하지만 이제 한 번 더 저는 이제 보고 싶고요. 연관 지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문제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연결 지어서 이 문서를 갖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요 개정 방향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역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 보면 이 역량과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교육과정이 있어요. 바로 역량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여태까지는 시험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어쨌든 많은 대학 교수님들도 이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2015 교육 과정에 사실은 이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를 위해서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과 탐구 능력을 강조하고 디지털 기초 소양과 생태 전환, 민주 시민 교육을 강화한다. 자, 여기서 바로 이제 이 생태 전환 시민 민주 시민 교육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부각이 돼서 여기에서 이제 제시가 되고 있어요. 물론 저 민주 시민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그 2015 교육 과정에서도 이제 나오는 내용이지만 유달리 더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자,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과 탐구 능력을 강조한다. 우리 이제 교수 학습 이론 쪽에서 보면 탐구법이라든지 발견법이라든지 그런 것과 연관이 되죠. 얘는 자, 또한 학습 부진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다문화 학생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을 지원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 이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이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모두를 위한 교육. 여기서 이제 조금 주목할 만한 것이 여기 이제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 그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해가지고 사실은 이 시험 문제를 내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게 바로 얘입니다. 다문화라고 하는 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지만 그 지방 도시나 지방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다문화라고 하는 요 측면이 굉장히 갈급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일종의 이제 과제, 문제라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과제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그 탈락률, 중도 탈락률이 일반 우리 한국 학생들보다 심각하게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가정과 학교의 연계라고 하는 것이 한국 학생들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머니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머니들이 언어 구사를 잘 해야 됩니다. 왜 이제 우리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는 엄마의 머리를 담는다. 그건 이유가 있죠. 어렸을 때부터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말을 배우면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의 언어 능력이 일정 정도 수준에 있으면 아이도 계속해서 그 자극을 받아서 일종의 학습 능력 같은 것들도 그 수준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것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 선행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행을 갖다가 나쁘게 자꾸만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른 측면이 아니에요. 미리 배우는 거죠.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그 밑바탕이 되는 그 학습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뭘로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언어. 근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어린 단계에서 가장 많이 그 습득하게 대상으로 바로 엄마예요, 엄마.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문화 가정에 있어가지고 그 어머니들이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로서 전달할 수 있는 일종의 개념과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런 어떤 그 지적 능력의 그 수준에 있어가지고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어린이집이나 이제 유치원을 다 보내긴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래서 이 다문화와 관련된 교육 정책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사실 봐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그러면서 밑에 나옵니다. 학습자 주도성을 강화하고 진로 연계 교육과정 운영 및 고교 학점제 등 모든 학생의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한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내용들이 조금 많이 나와요. 첫 번째로는 이 학습자 주도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학습자 주도성. 자기 주도 학습과 관련된 내용들. 진로 연계 교육과정. 우리 상담 쪽에서 얘기하는 진로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 이제 중요한데 우리 이제 상담 선생님들도 있고 물론 우리 나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2014년 뭐 요 무렵에는 상담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나왔었는데 상담 교사 선생님들과 이제 깊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이후로는 안 나왔어요. 상담과 관련된 내용이. 그런데 어찌되었든 지금 이제 물론 대학 진학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숫자도 많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양한 직업군들이 개발이 되고 하면서 대학 진학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문제의식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진로교육,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일찍 학교 졸업 이후에 사회에 진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 갖고 이 진로 연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진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요 측면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주목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고교 학점제 2025학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사실상 지금 이제 여러 이제 연구학교들에서 이 고교 학점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빼박이라고 그러잖아요. 빼박. 빼도 박도 못하게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셔야 될 게 바로 이 고교 학점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별 성장 맞춤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개별화 교육이에요. 개별화 교육. 이것도 이제 문제로 나온 적이 없어요. 개발화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요 측면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역량 중식 교육 과정 살펴볼 거고요. 자기 주도 학습과 관련된 내용 살펴볼 겁니다. 그다음에 개별화 교육과 관련된 내용 살펴볼 거예요. 좀 위로 올라갔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역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 교육을 구현한다. 그래서 학교 자율시간을 도입해서 다양한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선택 과목 개발 운영,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자유권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교육 공동체 간 상호 협조 체제 마련을 통해서 지역 학교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교육 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교사가 되실 여러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저는 이제 간략하게 요 문서들을 갖다가 정리해서 보여드릴 테지만 요 문서 안에도 되어 있고, 그리고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요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뭐 지금 당장 요것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근데 그거는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 문제로 나오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겠죠. 그 다음에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을 확대한다. 어떻게 할 거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 기회 되면은 요거는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네 번째로 디지털 인공지능 교육 환경에 맞는 교수 학습 및 평가 체제를 구축한다. 작년도에 온라인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요 뭐 디지털이라든가 AI라든가 와 관련해 가지고 뭐 올해 문제를 내면 또 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문제 내기에는 좀 부담이 있겠죠. 하여튼 문제 내면 또 다시 낼 겁니다. 근데 우리 컴퓨터 기반 교수 체제와 관련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실생활 맥락과 연계한 수업 이렇게 돼 있죠.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및 평가, 창의력 및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교수 학습 및 평가로 개선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실생활 맥락과 연계한 수업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열심히 살펴봤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성주의입니다. 구성주의 교수학습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곳에서 바로 저 실생활 맥락과 연계한 수업 내용들 쭉 우리들 봤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갖다가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주요 이제 추진 과제입니다. 개정의 어떤 방향성은 이제 제시가 됐고요. 그러한 측면과 관련해 가지고 이 과제들을 갖다가 쭉 열거를 해놨습니다. 한번 보자면 첫 번째,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혁신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새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소양 및 역량을 기초로 교육적 인간상 핵심 역량 교육 목표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자기주도성, 창의혁신, 포용과 시민성을 중심으로 현행 교육과정의 인간상을 재구조해야 한다. 플러스 인간상과 핵심 역량을 연계한 교육 목표를 개선한다. 그래서 시민성, 개인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 및 생태 감성 등을 반영할 것을 이제 검토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핵심 가치에서 이 자기주도성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더 부각돼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 기초 소양으로 강조한다. 그래서 기초 소양으로 언어, 수리,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업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성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된 내용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과 환경의 공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 전환 교육 및 시민성 함양을 위한 시민 교육 등 공동체 가치 교육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는 생태환경 교육을 교육 목표와 전 교과의 내용 요소에 반영한다. 그래서 생태 전환 교육에 대한 정의,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한 정의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여기 이렇게 지금 반영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육부에서 분명하게 생태 전환 교육이 무엇인지, 민주 시민 교육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적시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한번 봐두시기 바래요.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만약에 출제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디지털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발달 단계에 따라서 내용 기준을 개발하고 모든 교과에
디지털 소양을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밑에 거 또한 디지털 혁신 기술의 기초 심화 원리 학습을 위해 학교별 자율적인 정보 교과목 편제와 교육과정 편성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지역, 여기 있죠, 지역 학교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학교급을 연계하여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규모 학교 및 초중등 통합 운영 학교 지원 체제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어찌 되었든 우리 이제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를 구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을 해서 많이들 당황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뭐 당황할 거는 아니에요. 저희 때 같은 경우는 좀 당황을 했죠. 저희 때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옛날 사람이네.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 단계에서 영어를 갖다가 배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초등학교 단계에서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제일 깜짝 놀란 게 이제 영어였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 왜냐면 외국어를 배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책도 더 훨씬 더 두꺼워지고 그러면서 뭔가 글씨도 작아지고 그래서 훨씬 어렵게 느껴졌죠. 국어도 그렇고 그런 어떤 격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교과서를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의 그런 어떤 연계성 자체가 예전만큼 그렇게 격차가 크거나 그러진 않는데, 다만 이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사춘기, 그러니까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심리적인 어떤 변화도 나타나고 하는 그런 측면들과 연결지어지면서 사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단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교과에 대한 어떤 부담보다도 부담도 좀 더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정서적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 가지고 부담감이 굉장히 커요.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측면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교과 그 자체에 대한 것보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을 갖다가 보고, 자, 여기 이제 교육격차 완화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여태까지 교육사회학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전혀 안 나왔는데 교육평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혹시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바로 이제 결과적 평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사실 이제 여기에 있어가지고 그 많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게 저 교육격차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교육사회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특히나 이제 더 이 결과적 평등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측면들을 갖다가 한번 주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더 한번 봐주시기 바래요. 요거는 이제 제가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 촉진하는 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초중학교에서 학교 자율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개선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좀 보기 쉽겠죠? 그래서 시도 교육 지원청과의 협조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한 학교 자율시간을 활용 모형을 안내하고 교원 역량 강화 등 현장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선택을 확대하고 학생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위해 창제적 체험 활동 영역을 재구조화하고 자치 활동을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 밑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지금이죠. 자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 진로활동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개선안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자율자치활동으로 하고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세 개의 영역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슬그머니 뺐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 봉사활동 어쩌고 하면서 예전에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지하철에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띠 하나 이렇게 메고 서 있어요. 맨 처음에는 그 학생들이 뭐 하는지 몰랐는데 봉사활동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더운 여름에 특히 이제 방학 기간에 오돌오돌 떨면서 더워갖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점수에 들어간대. 그래서 해야 된대. 아주 비교육적이죠. 그렇죠. 아주 비교육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비교육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점수 때문에. 그 누구 잘못이제요? 그 누구 잘못이냐고.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학 진학을 위한 경쟁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본다면 누구 잘못이냐고.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들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들을 갖다가 많이 지적을 해왔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개선되는 측면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슬그머니 빠지고 이렇게 이제 개선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자, 범교과 학습 주제는 그간 제기되어 온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주제를 교과와 연계하여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의무적 부가 시수를 조정하는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한다. 그렇죠. 좀 통합을 해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다른 분야의 것을 갖다가 끌고 오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하고 공부도 많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보여주기식의 교육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한테 부담만 가중이 되면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애가 타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있어 가지고 좀 현실하자. 교과를 갖다가 제대로 가르치는 것도 힘든데 다른 것과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하겠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 세 번째로 교육과정 혁신을 통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전,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중에 일부 기간을 활용해서 학교 급별 연계 및 정서 지원, 진로 교육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로 연계 학기를 도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발상은 굉장히 훌륭해요. 발상은 굉장히 훌륭한데 사실은 요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려되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해봐도 알 거예요. 자칫 학생들의 그런 저는 이제 통제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종의 그 학습의 그 연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과연 그런 교과 학습과 연계된 측면에서 이게 얼마만큼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여기 위에서 봤던 것처럼 범교과 학습 주제 해갖고 통합교육을 갖다가 지향했던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측면에서 특히나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과 같이 그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가고 또 중등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과정이 예전처럼 그렇게 덜그덕거리지는 않습니다. 요즘 교과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개발이 잘 되면서 그러한 측면에 있어가지고 어려움은 그렇게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 특히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단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고3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대학의 중요성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면서 진로 교육과 관련해서 그쪽 방향의 어떤 모색을 하는 친구들한테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잘 짜주고 잘 만들어주고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진로 연계학기를 잘못 운영할 경우에 자칫 학생들의 그 학습의 실효성을 굉장히 많이 감퇴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자, 그래서 다음 학년 학습에 필요한 교과별 학습 경로, 학습법, 진로 및 이수 경로 등으로 교과내 단원을 구성하고 진로 탐색, 설계 활동을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사실 요 진로 및 이수 경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고3에 있어가지고 그러한 어떤 이런 경로 같은 걸 갖다가 이제 탐색해 주는 거는 괜찮은데 저는 교과별 학습 경로라든지 학습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굳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각 6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단계에서 저는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애꿎게 거기에 이 진로 연계 학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기에 이상한 부담을 지어주고 쓸데없는 것을 집어넣는 것은 저는 반대예요.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진로 연계 학기 같은 경우에는 고3에 좀 포커싱을 해서 3학년 2학기가 아니라 적어도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 단계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그 학생에 맞는 걸 갖다가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굳이 3학년 2학기에 해야 되느냐? 그렇죠? 왜 3학년 2학기에 합니까? 특히나 고등학생의 경우에 있어서 곧 사회에 진학해서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빨리 해주는 게 낫죠. 그런 친구들은. 자, 고교 학점제 기반 고등학교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한다. 이렇게 돼서 고등학교 수업 학사 운영이 학점 기준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1학점의 수업량을 17회에서 16회로 적정하고 이렇게 이제 쭉 나옵니다. 이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기 바라고 여기 고교 단계 공통 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 과정 유지 및 다양한 탐구 융합 중심의 선택 과목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 선택 과목을 적정화하고 얘기돼 있죠. 자, 요 다음부터입니다. 창의력 및 비판적 사고 함양 등의 역량 함양을 위해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융합 선택 과목을 신설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구성주의 교수 학습 체제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다양한 진로 관련 및 신음악 학습으로 현행의 진로 선택 과목을 재구조화하고 특수 목적과에서 개설되었던 전문 교과 1은 일반고 학생들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통 교과로 통합한다. 이렇게 돼 있고 지역 연계 공동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 등을 통해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 기회를 확대한다. 굉장히 이제 뜻은 높습니다. 뜻은 높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하기 위한 일종의 시작 단계로 본다라고 한다면 괜찮은 건데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현할 거냐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나 여기 이제 지역이라든가 여타 학교 밖
있어서의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접합시키는 데 있어서 그 외부에 있는 그런 시스템이 얼마만큼 완비되어 있는지, 그쪽에서 얼마만큼 협조적인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학습 기회를 갖다가 제공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확대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얼마만큼 또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여러 가지 아까 이제 선행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좀 갖춰져 있어야 돼요. 학생들도 그런 선행의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이게 연계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교육 환경 변화에 적합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 역량 함양 교육과정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깊이 있는 학습, 교과 간 연계와 통합, 삶과 연계한 학습,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을 중심으로 역량 함양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역량 함양 교과 교육과정의 세부적인 내용이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깊이 있는 학습, 교과 간 연계와 통합, 삶과 연계한 학습,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 이게 역량 함양 교과 교육 과정의 내용이에요. 자, 좀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있는 학습, 교과 간 연계와 통합, 삶과 연계한 학습,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 제가 이제 역량 중심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지금 나오는 요 네 가지와 어떻게 연계가 될지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학습 내용을 적정화하고 교과 내 영역 간 내용 연계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삶과 연계한 실생활 맥락 속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지원한다. 앞쪽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지금 풀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국가교육과정 강론 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해가지고 총론하고 강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어 과목은 국어과, 영어 과목은 영어과, 수학 과목은 수학과, 체육 과목은 체육과의 강론에 해당되는, 그 강론에 있는 분들과 이런 총론에 있어가지고 내용들이 어떻게 교과 간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지, 학습량 적정화 및 중복 내용 해소, 이런 부분, 교과서 개발에 대한 공통 지침, 서로 연계가 될 수 있고 함께 가르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갖다 제시하겠다. 그래서 교과별 연구를 조정하는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겠다. 총론과 교과 연구 간 소통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강론 조정 연구 추진 및 합동 연수 전문가 협의회 등을 구성할 거다. 그리고 시안 개발 연구 과정의 현장 교원 참여를 50% 이상 확보해서 보다 현장 적합성 높은 교과 교육 과정을 개발한다.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가르친 교수님들과 막상 이제 대학 졸업해서 시험 봐서 합격해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난 선생님들하고 시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대학 교수님들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요. 어떻게 체험을 하냐면 교육대학원에서 저녁 때 이제 오십니다. 선생님들이. 왜? 우리는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그 뭐 교감이나 교장으로 이제 승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이 학업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교육대학원을 오셔가지고 많은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이 선생님들이 그 논문을 쓰게 되는데, 논문을 주로 어떤 거를 많이 쓰냐면 교수 학습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써요. 그게 어떤 거냐? 자기가 다니는 학교,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그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교수 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논문을 써요. 저는 그게 이제 바람직스러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교육대학원에서 100이면 100 쓰는 게 뭐냐면, 무슨 초등학교 어쩌고 교수학습 발전 방안, 뭐 내지는 교수학습 뭐 평가 어쩌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그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다고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1년이면 수명에서 수십 명의 선생님들의 그런 어떤 학교 현장에서의 교수 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논문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의 이제 고민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접적인 교수 학습의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거예요. 그거는 그거고,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교수님께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현장에서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사실 교수님들이 반영을 해가지고 교육 과정에 집어넣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수님들은 이상을 추구하거든. 여러분들은 현실을 추구하지 않지만 현실 속에서 어쨌든 그 굴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괴리,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 적합성을 위해서 교원을 갖다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방향인데, 사실은 이제 문서 꾸미고 하는 거는 교수님들이니까, 교육공무원들하고 이게 이제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안이 나옵니다. 또 교정을 보고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또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열심히 의견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해서 그 확정된 총론 강론의 부분들의 여러분들의 의사가 이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이게 PDF 파일에서 좀 불편하네요. PPT가 아니라 원문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혁신 및 교육과정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 이렇게까지 어쨌든 디지털 기반 뭐 교수학습 혁신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이제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그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애로와 고충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줌 수업도 해야 됐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수업도 해야 됐고, 또 온라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교육부에서 개발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EBS 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게 이제 활용이 됐고, 그래서 여기 이제 노량진에서 잘 나가던 그 일타에 뭐 예전부터 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EBS 그 강사진에, 근데 이제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일타 강사들도 섭외를 해가지고 EBS에서
동영상을 찍어서 그분들의 그런 어떤 강의라고 하는 게 나가게 되고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예전보다 하게 됐죠. 제가 참 좋아하는 수학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도 EBS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거나 이 디지털 기반 교수 학습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앞당겨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코로나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제 그 좋은 측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규 교육과정, 그러니까 초등, 중등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이러한 측면들이 다른 여타, 아까 나왔던 진로 교육과 관련해서 보다 이제 질 높은 수준의 어떤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의 수업 컨텐츠들이 개발이 되고 제공될 수 있는 여지들이 훨씬 더 앞당겨진 거예요. 훨씬 더 앞당겨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는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만큼 교수 학습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기법들, 물론 이제 테크닉적인 측면에 있어 가지고는 이미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개발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고요. 소프트웨어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훨씬 더 많은 고민과 또 그 고민에 기반해서 기반해 가지고 이제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고무적인 거죠. 자, 원격 수업 등 교실 수업 개방성 증대와 디지털 기반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방식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 교육과정 개선과 지원을 강화한다. 사실은 억지로 된 측면이 있는데, 이 억지로 된 측면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과 관련된 거는 사실은 이제 글자가 작고 하니까는 좀 그렇고, 제가 요거 그 자료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가지고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요 내용도 잘 봐두세요. 왜 잘 봐둬야 되냐면 요 내용이 글감으로 쓰기에 참 적합한 거예요. 글감으로 쓰기에. 그러니까 요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제가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교육과정, 그렇죠? 교수학습 및 평가라고 나왔어요. 운영기반 마련이 뭐겠어요? 교육행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들이 나오는 시험에 주로 나오는 교육과정, 교수학습 이론, 평가, 그 다음에 교육행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봐두시고, 자, 온 오프라인 각각의 특성을 최적화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 가능하도록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기술 에듀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교수학습 및 평가 체제를 구축한다. 이렇게 돼 있죠.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등 미래의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평가, 과정 중심 평가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자, 예요. 과정 중심 평가. 이 과정은 이겁니다. 과정이에요.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이 과정 아니에요. 이 과정이라고. 프로세스예요. 교과 커리큘럼을 얘기하는 과정 중심 평가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사실은 이제 우리 형성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형성평가라고 하는 거는 이 과정 중심 평가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데, 이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큰 범위입니다. 형성평가보다 훨씬 더 큰 범위이고, 여기는 여러 가지 내용들, 형성평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는데 요거 살펴볼 겁니다. 이 과정 중심 평가하고 관련해 가지고 교육부를 비롯해서 각 지역
교육청의 여러 가지 문서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요것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이따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요 과정 중심 평가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역량 중심 교육 과정과 함께 요 내용을 갖다가 또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현행 교육과정, 그러니까 2015 교육과정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표로서 대비를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놨어요. 이쪽 내용을 갖다가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큰 목표가 되겠죠. 메인 타이틀이 될 거고, 메인 고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비전을 나왔는데,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도적인 사람.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사람. 여기는 앞에 자주적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주도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꼭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 자기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주도학습이라고 하는 거 옛날부터 한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해 왔던 바죠. 하지만 이제는 더 중요하게 된 게 이제는 혼자 공부를 해야 돼요. 정말로 선생님 없이. 물론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모니터로 나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다. 일타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나의 적극적인 관여와 적극적인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때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자, 구성주의에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쨌든 학생이 능동적이어야 돼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게 구성주의 학습에 있어가지고 넘버원이라고. 사실 구성주의라고 하는 타이틀을 안 붙여도 학습이 있어서 첫 번째는 어쨌든 학생입니다. 학생이 능동성을 가지지 않으면 학습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절대로. 두 번째가 스캐폴딩이라고. 선생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있는 거라고. 물론 선생님이 학생을 잘 끌어다가 흥미적인 요소를 갖다가 잘 부여를 해서 관심을 이끌어내서 학습으로 연계시키고. 자, 그거는 뭐예요? 코로나 전이야. 그죠? 그것도 정말로 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애들 몇 명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자, 이제는 뭡니까? 어쨌든 선생님이 없어. 부모는 왼수야.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래요. 어쨌든 학생의 입장으로서는 혼자서 모니터 앞에 앉아서 책 한 권 두고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별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메인이 돼버린 거예요. 코로나에서.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구성주의에 있어가지고, 특히나 사회적 구성주의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게 뭡니까? 협동학습이잖아요. 개별학습이 아니잖아요. 사회적 구성주의, 지금 이제 구성주의 얘기하면 개인적 구성주의가 아니라 대부분 경우에 사회적 구성주의인데,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자기주도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었던 학생들이 있어서 학력 저하가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모르죠.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대학교 진학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는 5년, 10년 뒤에 나타나는 거니까 그럴 때 요 시기를 겪었던 초등학생들은 괜찮아요. 중학교 저학년 정도만 해도 괜찮아. 하지만 중학교 고학년 단계에서 고등학교 단계에 이르는 이 한 4년, 그러고 보니까는 우리가 겪었던 기간이 더 길었네요. 횟수로 2년에서 3년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한 6년 정도 상간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학습 저하를 우려할 만큼 그 정도일까 아닐까? 관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교수학습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그 학자들의 주요한 관심사는 거기에 지금 포커싱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시계열에 따라서 이제 추적 관찰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과연 우리 실험 집단 놔두고, 그죠? 통제 집단 놔두고 이 실험 집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 한 6년 단계에 있는 이 학생들이 통제 집단과 비교를 해서 과연 학력 저하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갖다가 시계열로 분명히 지금 보고 있을 거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앞으로. 그렇죠? 코로나와 유사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학생들 학교에 못 가게 한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학습과제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수시로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계심,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 학습 시스템을 갖다가 어떻게 개발할 거냐, 이론적인 측면에 있어 가지고 요 시스템을 갖다가 어떻게 뒷받침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됐어요. 기존에 있었던 교수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타당할 거냐. 근데 저는 이제 많이 개발되어 있다고 보지만 굉장히 방법론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핵심 역량 보면 미래 역량을 반영한 핵심 역량 개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 협력적 소통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의사소통이라고 그냥 돼 있지만 협력적 소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차이가 저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의사소통, 직접적으로 대면을 해가지고 사람들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떠한 소통 방법을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의식이 들어있는 일종의 선언적, 저는 선언적이라고 봐요. 선언적 그 개념이라고 저는 보는데, 협력적 소통하고 의사소통하고, 의사소통을 하면 협력이 가능하지 않은 의사소통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갈등 이론 교육행정 쪽에서 배우긴 하지만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서적 심리적 측면에 있어가지고 협력, 그리고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선언적 의미를 가진다. 협력적 소통.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앞쪽과 이제 좀 다른 게 이제 디지털 기초 소양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앞서 봤지만 이제 언어라든가 술이라든가 그런 측면들이 기초 소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강조를 했잖아요. 그거는 다른 측면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도 코로나하고 관련돼 있죠. 이제는 그런 어떤 기자재들, 유사시에 내가 단절된 상황 속에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갖다가 잘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분명히 학술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기초 소양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자기주도성 이런 얘기도 하고, 포용성과 시민성 이런 얘기도 하고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임 대통령 시절에 있어가지고 강조했던 측면이 이 포용성과 시민성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요게 이제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초중등학교 자유시간 신설을 활성화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모든 교과 교육을 통한 디지털 기초 소양을 함양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앞서 이제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약간 올려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입니다. 초중학교 공통교육과정 운영에다가 학교 자유시간 운영이라고 하는 것을 덧붙이겠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과 영역을 삭제를 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20% 증감으로
확대를 하고 수업 유연화, 학습 수준 적정화 뭐 이런 것들 갖다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을 개선하는데 세 개 영역이죠. 그러니까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합 운영을 하겠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걸 뺐어요. 저것의 이제 실효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봉사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비교육적이야. 이건 정서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가증스럽기를 갖다가 그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봉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발성이에요. 그렇죠? 또 자기 부모님이라든가 선생님과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 배우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점수를 위해서 억지로 춥고 더운 날 덜덜 떨며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그거는 봉사활동이 아니에요. 그거는 강제 노역이지, 강제 노역. 여태까지 했었던 봉사활동에 제가 볼 때는 거의 7, 80%는 강제 노역이에요. 강제 노역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강제 노역의 정의? 자발성에 기초하지 않은 노동이에요. 그거 서 있는 거 노동입니다. 노동. 그거는 강제 노역이라고.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에 기반해가지고 정서적으로 절대로 학생들은 거기에 동의하거나 거기에 모입되지 않아요. 그게 왜 봉사활동입니까? 어디에 가가지고 누군가를 갖다가 돕겠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억지로 가증스러운 웃음을 지으면서, 그거는 학생들한테 거짓과 위선을 갖다가 가르치는 거죠. 그거는 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해봤잖아요. 그거를. 그거 왜 합니까? 안 해도 돼요. 봉사활동 안 해도 돼. 그걸 갖다가 왜 점수를 집어넣습니까? 왜 그걸 갖다가 우리 세특 조항에 집어넣으면 거기에 가점을 주고 말고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은 올데이야. 올데이 시스템으로 전일제예요. 아이들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긴 하지만 이 아이들은 어쨌든 학습을 위해서 유치원 단계,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얘네들은 공부라고 하는 것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얘네들의 의무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합니다. 아이가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래요. 다른 거, 무슨 여가, 뭐 그런 어떤 기발한 어떤 뭐 체험 활동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문제를 갖다 해결하겠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아이들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뭘까요? 도대체 문제가 뭐겠습니까? 아이들에 있어 가지고 문제.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학생으로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어떤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게 있어. 그게 뭐겠습니까? 공부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기 싫은 겁니다. 하기 싫죠. 근데 해야 돼. 왜? 책임과 의무니까. 결국은 아이들에 있어가지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것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여타의 것을, 물론 다른 학생들하고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부모와의 갈등으로 나타난 문제들이 꽤 있죠.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뭐 도외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의 어떤 또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역시나 공부라고 하는 게 도살이고 있어요. 자, 그러한 측면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공부를 공부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갖다 마련해 주지 않고 여타의 다른 것을 갖다가 뭐 분위기 쇄신, 무슨 뭐 분위기 전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저는 거짓이라고 봐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돼.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를 갖다가 다시 어떻게 공부로 끌어들일 거예요? 공부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라고 하는 것이 꼭 대학교만 가는 게 공부는 아닙니다. 진로교육 중요해요. 아이 고등학교 2학년 단계에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단계에서 저는 대학 안 가고 저는 사회에 곧바로 진출해가지고 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맞는 공부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건 공부 아닙니까? 그것도 공부예요. 자, 공부에서 달아나기 위해서 만약에 그 학생이 저는 뭐
뭐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딱 보면 보인다고. 그런지 아닌지. 그거는 그것대로 야, 너 공부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공부 앞으로 그 아이를 갖다가 학습 앞으로 잡아당겨야 돼.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의 역할이고 그게 공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들 갖다 공부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니까. 그게 선생님으로서의 도리예요. 다른 걸 통해 가지고 아이한테 자유를 갖다 자유 부여할 수 있죠. 단 아이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선에서 아이의 의무와 책임을 갖다가 회피하기 위해서 자유를 준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아이가 개선될 수 있길 바란다. 천만에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아이는 느껴야 돼요. 자기는 공부를 해야 되는 존재라고. 자, 공부를 해야 되는 존재가요. 초, 중, 고등학교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학교 단계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대학교 졸업해서 여러분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취직해야 되니까. 어디에? 학교에. 또 공부해야 됩니다. 승진해야 되니까. 또 공부해야 됩니다. 왜? 학생들 잘 가르치기 위해서. 또 공부해야 됩니다. 왜? 내 자신을 위해서. 자,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 단계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는 계속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일깨워주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배우는 초인지예요. 초인지. 메타인지라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벗어난 무언가를 통해서 아이들의 개선을 갖다 돕겠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자, 아이들은 올데이, 올데이. 자기의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게 여기 있어. 그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바로 그 기본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바로 거기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겪는 어려움,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선상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제 봉사활동 얘기하다가 이제 이 얘기 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되지 않는, 인생 공부가 되지도 않고 학교 공부도 되지 않고 아이의 위선과 거짓을 가르치는 그런 식의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육적이에요.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반대하셔야 돼. 여러분들 학교 가가지고 반대하셔야 돼. 적극적으로. 그런 거 하지 말자고. 그런 거 절대 점수로 반영해서도 안 되고 아이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발성에 근거해가지고 자기가 그러면 구체적인 그 스토리를 갖다가 자기가 쓸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굳이 점수로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자기의 글로써 여러 군데에 반영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그런 존재 근거, 존재감, 자기 존중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하지 말자고 얘기를 해야 돼. 자. 그런 식으로 사실은 슬그머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 잘 됐다고 봐요. 봉사활동 통합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 들어가고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왔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 교과교육 과정 개발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앞서 설명했던 내용하고 관련해서 역량교육 구체화, 핵심 아이디어,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체제 태도로 새 범주로 구조한다. 여기 역량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과 기능으로 개선을 전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여기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핵심 아이디어,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렇게 이제 조금 더 뭔가 발전된 개념으로 여기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핵심 개념의 핵심 아이디어 뭐 이렇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일반화된 지식하고 지식 이외 과정 기능 요거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 이제 지식과 기능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가치 태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새롭게 집어 넣어진 거고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 내용을 갖다 살펴본 이 내용들 나옵니다. 자, 질문과 탐구 중심 교수 학습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그다음에 디지털 기반 교수 학습 및 평가 혁신.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기 나오는 요 내용, 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교육과정 얘기들, 그다음에 교수 학습과
관련된 얘기들, 평가와 관련된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기반 학습, 물론 이제 교수 학습 이론 쪽에 들어가지만 그런 거 관련되어 있는 교육 행정적인 요소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 마지막 부분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